우리나라 국채의 위상이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지게 돼요. 97년도에 그 외환위기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크로라는 걸 갖다 바라볼 때는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씩은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어떠냐. 오늘은 신한은행 WM 사업부의 오건영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너무 유명하시지만 별말씀.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신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자산관리 웨ल्스 매니지먼트 쪽의 업무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금융에 관련된 교육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위기의 역사 네네. 신간을 내셨고 감사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냈는데요. 저 책을 딱 그냥 제목만 보면 이게 위기팔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작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런 거예요. 이제 작년에 보면은 환율도 되게 많이 올랐고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SVB 같은 은행의 파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이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IMF 때처럼 내지는 금융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일단은 그때의 외환위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단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위기 국면들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 구분이 안 되면 막연한 공포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언가 우리가 이 과거에 어려웠었던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의 금융시장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위기 상황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돌이켜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97년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그리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그게 이 인플레이션의 지금 인플레이션 사태 쪽으로 이제 밀려온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렇게 4개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위기를 보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어떻게 해소되어 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 4가지에 대해서 다 적고 근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의 위기가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를 잉태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게 5조 달러나 되는 돈을 풀었는데 이 정도의 돈을 푸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해결하고자 썼던 정책이 새로운 사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코로나 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을까? 금융위기 때 기억이 있는 건데 이 금융위기가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금융위기 당시 보면은 2008년도 9월 15일 날 리먼이 파산을 하거든요. 리먼 브로더스가.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을 할 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준 게 아니라 얘의 파산을 용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충격이 찾아오게 되면서 정말 많은 돈을 퍼부어야 됐거든요. 오히려 그때 1000억 달러만 줘도 리먼 브로더스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도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파산이 굉장히 큰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 정도라도 할 걸. 그럼 이제 코로나가 닥쳐왔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라도 빨리 줘야지 더 큰 상황으로 퍼지는 걸 막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주입을 한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과감한 돈을 뿌렸고 그렇게 과감하게 돈을 뿌리면서 코로나를 해결하다가 그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낳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담아봤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앞서서 소개를 해드릴 때도 경제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금융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이라는 건 실험이 가능해요.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건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실험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쓰게 되냐면 과거의 역사를 많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역사에 대해서 과거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의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더 현명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질문을 받는데,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사라고 하면 현대 금융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1980년부터 1월 1일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서 나간다? 이거 쉽지 않죠.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역사 공부할 때를 한번 되새겨 보면 어떻게 했냐면 서기 1년, 2년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드라마 중에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 조선왕조 500년에 임진왜란 편이 있었는데 네. 저 어렸을 때 이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진왜란 편을 딱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을 알았고 선조임금이라는 사람을 알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역사에 대해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사건, 이벤트사 그리고 인물사 요걸 딱 끼우게 되면서 그 인물이나 사건들이 착착착착 중요한 포인트에 하나씩 세워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전쟁도 보면 살수대첩, 기주대첩, 한산도 대첩 이러면서 이제 전쟁사 같은 이벤트사가 딱 생기게 되고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의 국면들을 갖다가 좀 깊이 있게 보고, 그러다가 이 첫 번째 포스트와 두 번째 포스트 이 국면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통과하는 역사를 공부해 나가는, 그래서 흥미를 소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위기 역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흘러가는 금융시장을 바라보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묻어날 수가 있겠지만 네.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던 과거의 그 국면들을 한번 포스트로 세워놓고 얘들에 대해서 뎁스 있게 공부한 다음에 서로를 연결해 나가는 작업을 해보면 네. 지난 30년대간의 이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욕심에서 써봤는데요. 어떨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네네. 책을 쓸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와, 이렇게 그건 해서 전혀 아니고요. 예. 제 4장으로 나누셔가지고 딱 이 국명마다 정말 네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네네. 여기 표지에도 써 있네요. 이게 보니까 경제의 연결고리가 보인다. 아, 네네네. 이걸 깰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어거지로 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저도 네. 이제 당연히 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대신에 좀 대중적인 의미에서 또 이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저런 위기들을 한번 좀 조망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어떤 하나의 위기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과학이라는 건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팩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런 위기 하나하나를 볼 때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최대한 좀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때 조금 직관적으로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구성해 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면 팀장님 책의 내용 네네. 몇 가지 한번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환위기 파트 한번 질문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도 막 네네.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아, 네네. 뭐 IMF 온다, 막 이런 썸네일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아, 시대에서 네네. 뭘 배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이 외환위기라는 걸 바라볼 때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작년에 제일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왜 그랬냐면 네. 작년에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갈 때 다들 이제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이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이후에 이렇게 환율이 높게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로직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때 그 분위기가 좀 물씬 형성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길게 또 가장 큰 금액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회자가 됐었고, 실제로 자산시장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물론 작년에 금융시장의 둔화라든지 금융시장이 부진했던 것들이 심각했던 건 맞는데요. 네. 그게 그럼 외환위기를 가리킬 정도냐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하고는 어떤지, 이걸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외환위기 당시를 잠깐 되새겨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직전에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어요. 네. 좋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85년도부터요 95년도까지 10년 동안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가 네. 강세를 보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85년도에 1달러에 260엔 했거든요. 그러니까 260개의 엔화가 있어야지 1달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95년도 4월까지 가면 1달러에 80엔까지 떨어집니다. 와, 엄청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은 1,000원이었던 게 300원이 된 거예요. 와, 네. 그럼 엔화가 초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일본 경제가 굉장히 수출이 어려웠겠죠. 일본 엔화 표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일본 경제는 수출이 어려웠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좀 유리한 환경이었을 거잖아요. 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중1 때였나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컴퓨터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 붐이 그때 일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그때 이제 삼성의 알라딘이라는 컴퓨터를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굉장히 잘 사셨군요. 예. 뭐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이제 그런 게 할인을 해가지고 팔 때 근데 할인해도 되게 비쌌었어요. 네. 제 기억에 저 어렸을 때도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때는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거 막 끼웠다 뺐다 하면서 막 했었던 그때 기억이에요. 5.25인치. 그렇죠. 그걸 이제 XT 컴퓨터라고 했고 네. 그 XT 컴퓨터 다음에 AT 그 다음에 386, 486, 586이 그때 나오거든요. 지금은 386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 컴퓨터에 이걸 뭐라고 하죠? 사양이라고 하나요? 모델이라고 하나요? 그걸 얘기하는 그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 법인 회사 같은데 한두 대씩 있었던 컴퓨터가 집집마다 한 대씩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럼 퍼스널 컴퓨터가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가게에서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마다 들어간 게 반도체일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쟁력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럼 반도체 수출이 잘 됐겠죠. 네. 퍼스널 컴퓨터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반도체 경기가 더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 시장이 좋을 거라는 게 1번, 그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다.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탄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기업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제 옹 이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잘 돼요, 식당이. 네. 막 사람들이 막 저기 막 저기 줄을 너무 많이 해서 지하철역까지 줄 서 있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분점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분점을 내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건 돈 빌려다가 해야죠. 그래서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분점을 낸 거예요. 네. 그죠? 당연히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때 너무 이제 수출도 잘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까 기업들이 과감한 설비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설비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고 돈을 빌릴 때 해외에 있는 달러 금리가 낮다 보니까 해외 외채를 끌어온 거죠. 네. 그럼 외채를 끌어가지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식당이 갑자기 경쟁 업체가 훨씬 잘하고 우리 쪽 장사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분점을 늘리고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진짜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게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로 오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95년도 4월을 기점으로 엔화가 빠르게 약세로 전환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엔 약세가 98년도에 달러당 80엔이었던 엔화가 98년도에 달러당 150엔까지 올라가요. 와, 2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000원이 와. 2,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니까 어머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참 이게 저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5년도 말부터 전 세계 퍼스널 컴퓨터 붐이 훅 한번 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퍼스널 컴퓨터가 계속 늘어날 줄 알고 반도체를 갖다가 많이 생산해 놨는데 이게 과잉 공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고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진짜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막 8분의 1, 9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와, 그 정도로요. 그러면 갑자기 반도체 좋고 엔화 약하고 강하고 했으니까 엎친데도 더블로 좋았는데 그래서 달러 빚을 냈는데 갑자기 이게 돌기 시작을 했잖아요. 반대로. 그럼 이게 고스란히 빚만 남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96년도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겪어요. 그리고 그게 97년도에 메아리처럼 에코처럼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는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이것만 갖고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짧아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얽히고 설켜 있지만 금융시장의 환경, 매크로적인 거시경제적인 환경에서는 이 정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때 달러가 막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터질 때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가 많았다면 버틸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달러 보유가 그때 적었던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그러면 자 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었잖아요. 네.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매크로 공부할 때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 금융 전문가분들도 그리고 법인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 뵙고서 조금 이제 오랫동안 기업을 하셨던 분들 만나 뵈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회상을 하실 때 금융위기 때 떠올리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IMF 때지 딱 얘기하시고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던 기업들이 너무 많이 쓰러졌던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 IMF 외환위기는요 하나의 거대한 트라우마입니다. 네.
그 거대한 트라우마가 존재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예요. 4,200억 달러. 그때는 2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아, 4,2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어마어마하네요. 쌓고 있어요. 네. 방파제가 200m가 아니라 4,200m짜리 20배로. 방파제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좀 개선된 게 분명히 있겠죠. 안전장치가 강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97년도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선진국의 이미지로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환 보유액도 많고 그 다음에 무역 흑자도 낼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 네. 이런 이미지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이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지게 돼요. 그러면 시장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면서 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든요. 네. 97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다 팔고 뛰어나갔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선 자금이 나가도 채권시장에선 자금이 안 빠지면서 오히려 그래요? 우리나라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를 귀하신 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어. 예, 해외 투자자들 중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위상,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쌓아 올렸던 외환 보유고들, 그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이 좀 강화됐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봤었을 때는 97년도에 그 외환 위기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게 일부만 말씀드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책을 집필을 할 때도 과거에 있는 위기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우리가 좀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아, 네. 네네.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다라고.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거하고 지금 낮다. 아직까지는 그런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 음. 근데 다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안 이런 된다. 생각이죠. 모든 위기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책을 쓰면서 이 4개의 위기를 썼지 않습니까? 모든 위기는요, 방심할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년 동안 엔화가 강세였잖아요. 네. 그럼 제가 95년도 4월 달에 엔화가 바닥에 있을 때, 엔화가 제일 강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10년간 엔화가 강했지 않습니까? 260엔에서 80엔까지 내려왔으면 더 약해질 엔화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네. 10년의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그 아름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냈을 거죠. 빚을 과감하게 내서 다 외채를 내가지고 투자에 나섰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면 그게 기억이 나죠. 그런 생각이 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좋은 환경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심이 아닐까요? 군대 때 이렇게 초소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면 3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초소에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면서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억들은 사실은 최근에 인플레이션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면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거죠. 코로나 왔으니까 과감하게 돈 풀어! 이러는데 그렇죠. 돈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본 적 있냐? 40년 평생 바뀌었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무슨 헛소리? 이렇게 하니까 돈을 풀었던 거고, 이게 하나의 거대한 방심으로 작용을 했었던 파월도 거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한 네. 거죠. 그게 저도 굉장히 과거에 있어 왔었던 관성, 40년간 물가가 오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라는 그렇죠. 생각. 요게 이제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게 있는데, 닷컴 버블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였죠. 그때는 9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IMF 외환위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외에서는 이건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95년엔 멕시코가 파산했고요. 네. 97년에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 네. 98년도엔 러시아가 무너졌고, 99년도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쓰러졌어요. 많이 무너졌네요. 그리고 터키가 그때 당시에 또 한번 흔들렸었고요. 네. 그러면 이머징 국가 중에서 굵직한
그런 구찌를 갖고 다 있는 국가들은 다 흔들린 흔들리네. 거잖아요. 그럼 다른 국가는 어떨까? 중국도 98년도에는 한 차례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은 버블 붕괴의 여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독일 통일 이후에 유럽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에 좋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딱 한 군데만 빠져있죠. 미국만 빠져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때 탄탄한 성장을 클린턴 행정부에서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는데 그 성장의 뒷면에 뭐가 있었냐면 혁신을 내세웁니다.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죠. 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이 유동성은 어디론가 수익이 나는 곳에 가서 고여야 되거든요. 위험한 데로는 안 가요. 그럼 수익이 나는 곳에 가서 고여야 되니까 수익이 나는 데를 찾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곳들 다 있는데 대안은 미국의 닷컴 관련 기업들이죠. 그쪽으로 돈이 미친 듯이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럼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올라요. 네. 그럼 10년 동안 오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오르죠. 끝이다. 그게 아니라 네. 현재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이 다 가능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꺾여 나가는 모습이 나타난 게 닷컴 버블이었죠. 그러니까 이 닷컴 버블이라는 거는 꺼질 수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들. 이게 만들어낸 게 닷컴 버블의 붕괴였던 거고 닷컴 버블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미국도 어려워졌어요. 전 세계 다 어려운데 미국도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 낮춰가지고 실물경제 유동성을 더 풀었습니다. 돈이 막 돌아요. 근데 이 돈이 가서 고일 만한 데를 찾지를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주식시장은 무너졌는데 부동산 시장은 뜨거웠던 거죠. 네. 부동산은 꺼지질 않고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가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대출이 늘어났겠죠.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금융위기를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까지 네.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가 잉태되어 가는 과정들. 근데 새로운 위기가 잉태될 때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이 유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는 안이함과 방심 이런 게 존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초동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응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초동 대응을 못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위기는 안 오겠네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방심을 하고 현재의 상황은 4,200m짜리 방파제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역사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경종을 울리는 게 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과 객관적인 비교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거한 사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 속에 머무르면서도 위기를 생각한다는 건데 네. 그런 자세를 우리는 견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오은영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 요즘에 이제 좀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요.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매크로 이슈 엄청 들이다보고 네네네. 엄청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은데 무슨 매크로냐 예. 이런 게 나타나서 네.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또 조심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도 매크로 보는 사람이지만 네. 매크로가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생기죠. 금리가 올라가도 자산시장이 훨씬 더 강한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은 금리 올라가거나 환율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포시 들여밟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매크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할 때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매크로가 필요할 때는 매크로를 안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안 볼 때가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아까처럼 그렇죠. 미국 10년 가고 더 갈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히려 그럴 때 너무 방심을 그렇죠, 하게 그렇죠. 되면은 또 새로운 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매크로 경제를 좀 바라볼 때 꼭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네.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만 흐름을 보더라도요. 2015년 말에는 전부 다 매크로만 봤어요. 미국 네. 금리 인상되면 큰일 났는데. 근데 2016년, 17년에는요. 매크로 금리 인상을 해도 자산시장이 뜨거우니까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느낌이었고 2018년도에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또 매크로를 바라보더라고요. 19년도에는 또 이건 뭐 매크로 의미 없어. 주식시장이 막 날아가니까 20년도에는 또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이걸 갖다 메워줘야 됐지 않습니까? 다 매크로 관점이 있다가 21년도에 또 시장 막 올라가니까 매크로를 왜?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또 매크로 금리 인상 어떻게 되나, FOMC 어떻게 되나.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 3시에 맞아요. FOMC를 생중계로 보는 걸 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돌고 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매크로만 너무 많이 바라보는 것도 되게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아예 안 보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맞아요. 우리가 경계 초병이 서는 이유가 여기로 내일 들어올 줄 알고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상시적으로 초병들이 서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크로라는 걸 갖다 바라볼 때는 항상 그것만 바라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씩은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어떠냐?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딱 맞는 타이밍에 나온 책 같은데요. 아, 위기의 네, 역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